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천욱입니다. 와, 29년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외환위기도 겪고 9.11 테러도 겪고 그랬지만 2022년 장세도 정말 기억에 남을 폭락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박사님, 우리가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말 저는 그 질문 가질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꼬라지 보면 죄송합니다. 말이 격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주가가 1년 만에 1000포인트가 빠진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좀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화나는 이야기는 조금 다음에 또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또 귀신같이 일어설 거라고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한 나라가 많습니다. 세상에. 먼저 빨간 선 MSCI 지수인데요. 일본 지수입니다. 어떤가요? 27년 동안 박스권. 그러니까 1995년 주가랑 지금 주가가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이탈리아 95년 주가랑 지금 주가가 또 거의 똑같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잃어버린 27년을 보내고 있는 두 나라를 지금 보여줬는데요. 일본이랑 이탈리아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탈리아 투자자들은 거의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제게 뭡니까 도대체 700포인트가 200포인트까지 빠져서 거기서 지금 잃어버린 12년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대체 일본이나 이탈리아에, 특히 최근에만 보면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주가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EPS가 뭐냐면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그 주식을 샀을 때 기대되는 이익의 레벨, 그리고 파란 선은 주가죠. 자, 어때요? 그렇죠.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기업 이익이 늘어날 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긴 해요. 미래가 되게 창창하다 싶으면 이게 줄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 실적 전망의 악화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전망이 악화되는데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일본이나 이탈리아 증시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을 보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데 있다, 또는 돈 못 벌 기업들이 우상장돼서, IPO 기억나시죠? 제가 그 싫어하는 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상장돼서 기업 전체의 실적 전망을 함께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 나라와 못 버는 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뭐다? 바로 생산성을 봐야 된다. 생산성이 뭐냐? 동일한 노동시간 대비 만들어내는 일의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모 경제연구소를 갔는데, 그때는 로터스 1, 2, 3, 또 커트로 프로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를 썼어요. 엑셀 이전에 있었던. 그런데 엑셀이 새로 나왔는데 엑셀을 보니까 매크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VBA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갈아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다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홍엑셀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파이썬 못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예전보다 데이터 용량도 훨씬 더 커졌고요. 특히 피벗 테이블 정도로 데이터를 가공해내기에는 데이터의 양도 너무 많고 발표되는 중시하는 데이터의 양, 속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점점 더 데이터베이스의 가공이 편하고 또는 관리가 편한 그런 툴들로 점점 가고, 그걸 통해서 또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애널리스트 5명이 처리할 일을 1명이 처리한다. 그러면 그 1명에게 높은 보상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높은 보상을 주더라도 회사가, 증권사가 이 애널리스트에게 높은 보상을 주면서도 그 회사는 이익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회사가 돈을 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경쟁 기업들을 저가 전략을 씀으로써 박살을 낼 수도 있죠. 마진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른쪽 축으로 가면 생산성이 향상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세로축, 주가 수익률도 높아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00 있는 데 있는 나라는 뭘까요? 이제 우린 다 알죠. 이탈리아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0%에 있는 나라는 어디다? 영국이다.
브렉시트 때문에 꼭 영국 증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쟁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쟁력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들이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개개인들은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새로운 통계 패키지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정부가 교육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은 또 사람들을 열심히 잘 교육된 사람들을 뽑아내겠고, 이 사람들을 또 활용해서 뛰어난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오른쪽 축, 경제의 어떤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가파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죠. 물론 불행하기도 합니다. 왜? 경쟁이 되게 힘들죠. 그 경쟁 속에서 떨어지거나 패배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보다는 루저로 자꾸 취급하는 안 좋은 문화도 있습니다. 지적질하고 꼰대질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긴 하나 한국은 그래도, 우리 정부는 그래도 조금씩 GDP 대비 복지 관련 지출들 늘리고, 또 우리나라도 위에서 그런 꼰대짓 하는 사람들에게 나 싫어요, 가스라이팅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는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요?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차트는 참 의미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200개 기업들의 코스피 200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물론 2022년에 2라고 붙어있는 expectation, 예상치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2001년 영업이익이 겨우 26조 원 정도밖에 안 되던 나라가 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저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벌써 몇몇 기업들의 임금 인상 소식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말 고용연봉자 많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떤 나라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 정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공부 중에 가장 좋은 공부는 각국의 생산성의 향상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혁신적인 효율이 개선되는 나라일수록 주식의 수익성은 개선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탈리아와 일본의 기업이익은 왜 계속 감소했나요? 일본은 감소하다가 이제 회복 중이고요. 이탈리아는 쭉쭉 줄어드는데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크죠. 첫 번째는 불황.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어서 불황이 온 면도 있고, 또 불황이 와서 경쟁력을 잃은 면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장기 불황, 이탈리아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에 계속 불황, 이러면서 불황 과정에서 기업들이 매출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해서 일단 불황이 온 게,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안 늘어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전 세계 선진국들이 한 4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이 40개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기술 개발 투자를 적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OECD 평균이 한 2% 정도다라고 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1%, 한국은 거의 3% 이상, 4%에 가까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술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아시는 것처럼 인구도 적고 또 하레디들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인력의 활용도는 되게 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전체 국가들 중에서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제일 빠르고, 반대로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혹은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 혁신 투자도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또 빠져나가죠. 그래서 스타트업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식의 가치가 1조 이상이 되는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니콘이 제일 적은 나라들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도 잃어버리고 악순환에 빠져든 거죠, 지금. 그래서 저런 악순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단성 있는 정책들, 특히 암만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육 그리고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재정위기 이후에 독일이 그런데 투자를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그 재정 지출을 삭감해서 빚을 갚아라. 그런 게 현재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만 간신히 그래도 2008년 주가 레벨이고,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2008년은커녕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주가 레벨로 복귀한, 지역 전체가 다 잃어버린 30년, 20년으로 흘러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잃어버린 해도 있나요? 그럼요. 90년대죠. 1989년 우리나라가 1003포인트를 기록하고, 그리고 2000년 1월에 1066포인트를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무려 11년, 만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기고 또 한때 외환위기 때 26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을 보냈던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익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못하지 않겠나. 뭐 그러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고 해서 기업의 매출은 분명히 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만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이익 레벨은 작년보다는 좀 저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익 난 거,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